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산불 피해 지역은 2차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맛비의 응급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둥산으로 변한 산불 피해지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고성 지역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불과 하루 만에 누적 강수량이 110mm를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경사면에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목들 다른 데 인시 집화장에다가 다 갖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다 그거 했고, 그다음에 마대 단 다 해서 수로 내고, 수로도 다 이렇게 집수정 하시다 보면 집수정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돌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더 이상 침하가 안 되게끔. 산불 이재민을 위해 설치된 고성 지역 임시주택. 임시주택 마을은 산 능선에서 떨어진 곳에 마련된 데다 건물 아랫부분은 콘크리트로 정리돼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 해줬어요. 근데 저건 해줬으면 생이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비안 맞게. 하지만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비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 10일 산사태 응급복구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던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현재는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준공 시기와 장마철이 맞물리면서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고성군은 비가 그치는 대로 응급복구 사업 마무리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 장기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주변 예찰을 해서 그렇게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다라면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산지 사방 등을 할 거예요. 이주민 단지 주변 이제 사면이 이제 좀 유실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 고성군은 다음 주까지 산림 피해가 심각한 토성면 일대의 응급 복구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속초와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이 11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를 항의 방문해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항의 집회에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산불 피해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 1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긴급 복구비 대부분이 산림과 공공시설물 복구비였고 피해 주민의 주택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었다며 현실적인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밤낮 없이 머리 위로 굉음을 내는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면 어떨까요? 군 공항에 있는 원주와 횡성 주민들에게는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수십 년째 주민들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 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심층 취재 김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쥐가 다 먹고 쥐가 정력해. 작년에는 일곱 마리에서 일곱 마리. 네, 저는 지금 횡성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엄청난 굉음에 수십 년째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군용기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소음에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위로 공군 전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다닙니다. 멀리서부터 전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날아올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네, 제가 지금 한 11시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11시 43분, 한 40여 분이 지났는데 대여섯 대의 전투기가 방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 100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 주인은 전투기 소음 때문에 소가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유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는 막 일곱 마리에서 일곱 마리. 7마리가 유산. 네, 그것도 한 10개월 된 게. 다른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횡성 먹거리 단지.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전투기 소음에 이미 만성이 돼버렸습니다. 고개 비행을 펼치는 블랙이글 훈련이 진행되는 날에는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요.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데요? 이거는 들은 거예요. 덜한 거예요? 아, 도대체 전투기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평상시에는 50데시벨 정도였다가 전투기가 지나갈 때 소음 측정을 해봤더니 순간 100데시벨까지 치솟습니다. 전투기의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순간적으로 90데시벨이 넘는 소음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지속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이 된다면 난청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5데시벨은 공사장 소음이나 지하철이나 교통정체 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통화하거나 말할 때는 물론 집에서 TV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아이고 전화도 못 받아. 전화도 못 받고 그냥 텔레비도 목소리도 못 듣고 그냥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아주 그러니.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 원주공항의 소음도는 83웨클로 전국공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웨클은 항공기 최고 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 지표로 공항 소음방지법상 항공기 소음 한도는 75웨클입니다. 밤낮으로 훈련하는 전투기 소음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 횡성에만 횡성읍 26개리 5,400여 세대 17,000여 명이 달합니다. 원주시 소초면 주민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다 못한 지역 주민 2,800여 명이 2017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은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은 아직까지 없어 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횡성군이 군소음법 제정 촉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12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 공동협의회에 가입해 피해 보상과 법 제정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국방부에 블랙이글 이전이나 공군기지별 순회 주둔 방식 전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통해 소음 피해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소음 피해 용역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또 블랙 이글 팀이 이전에 광주에서 횡성으로 이전한 것처럼 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모색.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군사시설 소음 피해 보상 관련 법률안만 10여 개. 모두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등 생활권 피해를 완화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군용기의 특성에 따라가 소음 피해는 어떻게 보면 군용기에 의해서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법적으로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화하는 것이 이제는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진행에 단 한 개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도 보상 지역이나 소음 범위 등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방부라고 하는 곳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기관인데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차일피일도 미뤄지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난달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권리라든지 공공적으로 움직임을 해서 그런 절차, 보상 절차라든지 그런 거를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법안 소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비 재원 마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 역시 중요할 텐데요. 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해결책 마련에 주민들은 오늘도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집회원들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은 뭘까요? 바로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인데요. 작은 오토바이로 하루 100km를 이동하지만 점심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 심층 리포트 장진철 기자가 집회원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아직도 이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은.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올해 약속대로 10명 늘려야 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집배원들이 소속된 우정본부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제비입니다. 제비는 예로부터 길조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동물인데요. 매일 각 가정마다 소식을 전하는 집배원들도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들의 근무 여건이 조명받기 시작했는데요. 집배원들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을 준비하는 시각인 오전 8시. 이달 정규직으로 전환돼 춘천우체국 막내 집배원이 된 이찬우 씨는 벌써 우편물 분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씨를 기다리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택배 박스 분류 작업. 춘천 우체국을 통해 하루에 배달되는 우편물과 택배는 모두 7만 톤. 분류부터 배달까지 모두 집배원 100여 명의 몫입니다. 주말에 배송된 택배가 몰리는 매주 화요일이 일주일 중 가장 바쁩니다. 여기에 매달 첫 주에 배달되는 전기세 고지서와 지자체의 소식지까지 겹치면 집배원 한 명이 하루 배달하는 물량은 50kg이 넘고 많게는 수천 곳이 넘는 가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우편물과 택배 분류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됩니다. 도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배원들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이용해 바로 배달에 나서지만 외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집배원들은 거리가 멀고 짐이 많다 보니 이렇게 차를 이용해 지역의 작은 우체국으로 이동합니다. 어느덧 출근한 지 3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10시 30분.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됩니다. 100cc짜리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쌩쌩 달리는 차량 사이로 달리던 중 첫 번째 경유지는 바로 주유소입니다. 오늘 하루 사용할 기름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역은 갈 때 가는 구역밖에 하나 없어갖고 한 번밖에 못 넣어요. 기름이 모자르긴 하죠. 배달을 하다 보면. 이 씨가 담당하는 지역은 남산면, 서천리 등 5개리,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집배원 한 명이 담당하는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 이렇게 곳곳에 우편물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편물 배달. 골목을 따라 있는 집 대문마다 내렸다 탔다를 무한 반복합니다. 중간중간 걸려오는 택배 배송 문의 전화도 빼먹지 않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45분입니다. 배달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쉴 틈 없이 배달을 했는데도 여전히 보관함에는 우편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2개 권역을 더 배달해야 됩니다. 시간 안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를 거르기 일쑤입니다. 이거 먹을 시간은 있으세요? 지금 먹을 시간이. 저도 지금 배달하다가 이렇게 음료수를 받았는데 지금 먹지도 못하고 지금 받았는데 지금 먹을 시간이 없어. 배달 중간중간 만나는 복병도 상당합니다. 오토바이는 무거운 우편물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고 산 중턱에 있는 한 집을 위해 비포장 산길도 거침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지금 앞바퀴들 살짝씩 들리는 것 같고 지금 얘가 지금 버티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쓰러지긴 하는데 짐을 다시 빼고 또 다시 싣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제가 지금 집배원들이 다니는 이 길을 이 차를 이용해서 직접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한 3시간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지금 집배원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지만 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개와 가까운 배달을 마친 시각은 오후 6시 30분. 아직 배달할 우편물이 남았지만 오토바이 연료가 바닥을 보여 일을 마쳤습니다. 춘천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내외 일주일에 6일을 이렇게 일합니다. 막내 집배원인 이 씨는 우정직 구급 공무원입니다. 월급도 구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춘천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전국에서 9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실제로 집배원 산재율은 소방관보다 1.5배나 높습니다. 산이 많은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집배원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이 전국 평균으로 똠니다. 키로수도 많이 타야 되고 그만큼 시골길은 차량들이 또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도 높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40, 50대가 되면 많이 피곤하죠. 체력적으로는 이제 20, 30대 못 따라가죠. 집배원들의 근로 시간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우편 물량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택배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춘천 우체국을 통해 배달되는 택배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노사정이 공동으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우정사업본부의 상황을 감안해 적어도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원된 집배원은 200명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니까 과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합의할 때 2019년 올해 1,000명 그리고 2020년 내년에 1,000명 이렇게 2,000명을 정규직 집배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는데 사용자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이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정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은 토요일 집배 폐지와 주 5일제 근무 시행, 무엇보다 집배원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열악한 근무 여건을 여론이 알아주길 바란다는 집배원들. 취재 중 만난 20년차 집배원의 소원은 건강하게 퇴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집배원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일하는지 증명해주는 말인데요. 집배원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 이들의 근무 여건이 얼마나 개선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필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도로 개설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완공이 한 달이 지나도록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민원25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이 왕복 4차선의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도로는 예산 53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 양방향이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개통 또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곳 접속도로에서 나와 개운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끊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와 경찰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구조상 해당 구간에는 신호등 설치가 어렵고 시속 60km의 설계 속도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접속도로와 인접한 도로 반대편에는 중앙선이 잘려 있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쓰고 있던 도로를 지금 이쪽에 있는 행구동을 위한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집을 들어가기 위한 도로를 중앙선 절선을 해줬지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앞에 있는 도로 앞에 보시면 중앙선 절선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고 저희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접속도로에서 해당 도로로 진입하려면 한계 차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각보다 더 굽은 도로다 보니 큰 차들은 거의 중앙선까지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도로의 접속도로는 실지 설계 당시 일방 통행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설명회 당시 원주시의 실수로 양방향 통행으로 홍보하다 보니 실시 설계를 무시하고 양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접속도로 구간은 대형차의 통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뭐 차량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차량 제한을? 왜냐면 이제 저희가 여기를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요선이 지금 하천 경계선에 마주 있다 보니까 하천 경계선 밖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거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또 도승 사항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로 개설을 두고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예고된 사안이었다고 말합니다. 원주시가 보다 꼼꼼히 도로 계획을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을 좀 중앙선을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생각 없이 그냥 그 메인 도로 신설되는 메인 도로의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걸 놓친 거겠죠. 5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도로 개설. 하지만 접속도로 문제로 도로 개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021년 국제 청소년 동계 스포츠 대회가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 러시아 우파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스포츠 대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대회 개최지로 강원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설상 경기는 알펜시아 등 평창에서,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열립니다. 국제 청소년 스포츠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인한 대회로 2021년 대회는 8개 종목에 20개국에서 만 12세에서 15세 이하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택조합 형태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사업 지연이나 불안한 조합 운영이 잇따르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만 해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4곳, 조합원 수만 1,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을 제외하고는 공사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원주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가 지난달 23일 건설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서는요, 조합원과 임원들이 끝까지 도와줬는데 능력 없는 조합장 때문에 죄송하다, 지역주택조합에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지역주택조합이 뭐고 A씨가 몸담았던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요,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면 조합원이라고 가정해 볼 텐데요. 저는 5년 전 건상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건상지역주택조합은 가명입니다. 이 건상조합은 60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전용 면적 86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약 800만 원대로 인근 지역 아파트보다 20에서 30%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4,1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이제 착공을 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고 준공 후 이제 잔금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공사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합은 현재 은행에서 190억 원을 대출받아서 부지 매입까지 마친 상황이거든요. 이제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착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당초 계약금 4,100만 원에서 중간에 사업비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 1,500만 원을 냈고요. 전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추가금을 내야 할까, 아니면 이쯤에서 아파트 분양을 포기해야 할까, 이게 좀 고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하면요, 지금까지 투자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얼마 전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서 또다시 추가금 4천만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생각하고 또 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9,600만 원을 냈습니다. 최초 계약금 4,100만 원을 포기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은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추가 분담금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 아파트 값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사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이 좀
보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 소분양자라든가 이제 사업 참여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주도 또 미분양이 늘어나고 아파트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들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 주요 지자체들의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지자체로서는 혁신도시 유치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 최충익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도내 주요 지자체들의 이제 제2혁신도시 유치전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한 정책이 나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 간 과열 양상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혁신도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좀 지자체들 간의 유치에 사활을 좀 걸고 있는 건가요? 그 혁신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그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라는 측면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가면서 수도권에 지나치게 과밀되어 있던 그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되면서 수도권의 과밀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은 지역 균형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사실 기존의 어떤 중앙의 공공기관의 어떤 기능들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수혈받음으로써 어떤 그 지방에서는 새로운 어떤 활력소가 되는 기능들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의 큰 활성화, 활력 요소가 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받기에 당연히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자체 혁신도시의 유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와 강릉, 춘천, 평창, 홍천에 이어서 횡성까지 혁신도시 유치의 경쟁의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렇다면 이들 지자체가 제2혁신도시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좀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요. 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소멸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혁신 도시라는 유치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지금 이제 사활을 걸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민 안은 없지만은 물밑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강릉시장 그리고 시의회 또 강릉 원주대 이렇게 이 세 주체가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 해양 전문 기관들, 해양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고요. 네. 또 춘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민주당을 위주로 소속 도의원, 시의원들을 위주로 그 혁신도시 시즌2를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춘천은 이제 의료나 의학, 바이오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원주는 이제 기존의 혁신 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기존 혁신 도시가 완전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가 혁신 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당연히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창도 이제 평창 올림픽 개최 그리고 산림 수도 선언
이런 것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번 시즌 2에 뛰어들었고 또 횡성도 이제 원주시의 혁신 도시와 연계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유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또 KTX도 관통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횡성도 뛰어들었고 또 홍천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의 중심 그리고 T자형 그 철도 교통 구축망이 구축이 되면은 앞으로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천도 뛰어들어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 2가 지금 접입 가경으로 이제 전개될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각 지자체별 유치의 경쟁의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미 혁신도시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원주나 뭐 아픔이 있는 강릉,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를 노렸던 뭐 평창과는 달리 사실 뭐 홍천이나 횡성은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하거든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 좀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제2혁신도시 그 유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일전에 한번 그 혁신도시가 정책이 추진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은 상황이고 너무나 많은 지자체들이 원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다가 제2혁신도시를 유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30만을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18개 시군도 모두 인구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더 민감하게 또 각축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그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리할 수 있는 지역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형평성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거에 수혜를 받았던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과 지역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춘천과 원주와 강릉은 강원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외의 횡성이나 홍천, 평창 지역들은 이와 같은 기준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혁신도시를 한번 유치했던 사례가 있었던 원주가 가장 유리할 수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축이라든지 또 강릉 원주 철도도 있고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측면에서 원주가 나은데 이것이 형평성 측면이라는 가치와 충돌했었을 때는 또 다른 양상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제고와 효율성 향상이라는 이 두 가지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심들을 중앙정부에서 어디에다가 더 저울추를 무겁게 둘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의 양상이 좀 많이 바뀔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이제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이 어디가 유리하느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똑같다. 동일한 선상 위에서 출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전에 교수님이 효율성 측면에서 원주 혁신도시가 유리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떤 뭐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6개 지역이 다 똑같다. 누가 특화된 유치 전략을 내밀고 누가 맞춤형 유치 전략을 제시하느냐. 거기에 따른 유치 그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이제 그 각 시군의 그 유치 경쟁을 감안을 해서 이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이제 나오면은 대략 이제 짐작이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뭐 1차처럼 어느 지역 유리하다 이런 구체적인 발표는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사실상 모든 기회는 균등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업무 협약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혁신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완전체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주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도시가 완전체로 성공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혁신 도시 또는 그 주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군이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맞춤형 특화 전략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이제 뭐 맞춤형 특화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뭐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이제 지자체 모두가 혁신 도시 유치로 인해서 뭐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고 뭐 지자체 뭐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좀 공감을 하시나요, 교수님? 이 사실은 혁신 도시에 대한 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양한 시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실 중앙의 국민 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효과를 봐보면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또 지방에 내려가서 또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네. 현지에서 적응하면서 뿌리 내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혁신 도시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또 지역에 토착화되면서 또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효율의 문제가 중앙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또 하나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반대로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 지역에 수도권에 그 입지하고 있던 공공기관이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다시 들어선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 지금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중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효율성과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느냐. 이 부분들이 지금 혁신 도시의 효과에서 혁신 도시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제2 혁신 도시에 대한 어떤 그 입지 기준을 마련을 할 때 보다 혁신 도시가 국가 전체 또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 좀 더 장점을 좀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제 혁신도시의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과열이 계속 이제 향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중요한 건 제 혁신도시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 경쟁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신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이 사실 아직 그 입지 선정 원칙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너도 나도 내가 먼저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과열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선점을 해서 이게 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중앙 그 정부와의 어떤 협력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협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유한 자원들을 잘 개발을 해서 이 컨텐츠를 많이 마련을 해놓고 그 입지 선정 위치에 따라서 그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와 같이 과열된 양상에서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준비를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입지 선정 그 원칙도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원과 그다음에 역량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최종의 입지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지자체의 역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갖다가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혁신 도시와 연결시켜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또 향후의 어떤 계획들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안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해당 지자체 역량 비전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짚어주셨는데 국장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직 이제 정부 계획도 나오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어느 지역이 어느 그 혁신 도시를 유치할 것인가 말한다는 게 좀 넌센스인데 네. 앞으로 그 제2 혁신 도시의 입지를 위해서는 좀 보다 그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떤 특화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게 뭐 교육 시설, 그다음 체육관, 또 공공 수영장, 도서관 이런 부분 우선 지금 기존의 혁신 도시를 보면은 상가 위주거든요. 상가 개발 위주고 지나친 상가 개발로 인해서 공실도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혁신 도시 유치하는 도시들은 그런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운다면은 기존의 1차 혁신 도시 선정에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초점을 맞추고 준비한다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횡성, 홍천, 원주하고 경쟁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이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 네. 중요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제 제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이미 좀 시작이 됐고 도전장을 내민 6개 지자체에서는 유치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치 전에 띄어진 이제 지자체 남은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혁신도시 유치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생각은 혁신도시 유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혁신도시가 없어도 내생적으로 잘 살 수 있고 또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자체 내에서 했었을 때 혁신도시라는 또 다른 상급이 주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혁신도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제도적인 어떤 그 스케일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중앙정부가 주는 어떤 그 정책의 수혜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스스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계획하고 도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중앙정부나 또 외부의 모습에 비춰졌을 때 가장 큰 또 입지 장점을 또 부각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남은 과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혁신도시, 1차 혁신도시가 성공하지 가장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주 여건 개선인 거였거든요. 근데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는다고 해도 지금 서로 이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원주로 다 이사 올 수 없는 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고 여기서부터 신혼 생활을 원주에서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정주 여건 개선을 혁신도시 유치에 떠든 시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상가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시설의 과도한 공급, 이 부분을 절제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시설,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렇죠. 부분. 그런 시설들을 주로 많이 좀 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역 맞춤형 특화 전략과 맞물린다면은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혁신도시 시즌2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과 최충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